오늘은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 얘기를 쭉 좀 나누어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 언론들이 그 문제 어제 했던 대화를 나누고, 네, 여러분도 아마 반응이 각기 다릅니다만은, 글쎄요. 제가 이재명 대표를 어제, 처음 만나봤어요. 처음 만나보고, 제가 정치인들을 쭉 인터뷰를 많이 쭉 해왔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어법이나 이런 것은,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의 어법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이명박 대통령의 어법하고 이재명 대표의 어법이 굉장히 비슷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벌써 한 몇 년 전에 토론회에서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토론회에 제가 이제 마지막 토론자로 이제 섭외가 되어서, 그래서, 토론은 이미 떠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 토론은, 제가 벌써 한 10년 전에 거의 이제 떠났죠. 토론계를 거의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KBS에서 웬일로 나오겠느냐 그래서 안 간다 그러다가 누가 나오냐 물으니까 이재명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그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성남시장을 이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뭐 하고 있던 중인데 오케이 그럼 나가겠다고 해서 이제 나간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어디 약속 있다고 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좀 김이 빠졌었는데 그때 못 만나고 이번에 어제 저녁에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뭐 인상이 굉장히 좋아요. 절 보고 뭐 너무 반갑게 해주고 그래서 마치 참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사실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은 아니고 뭐, 이재명에게 묻는다, 뭐, 이런 약간 분위기 비슷한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할 얘기를 아픈 얘기를 몇 가지 했습니다만은, 이재명이라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재명이 굉장히, 이런 얘기가 정치인에게는 좀 어색한 얘기입니다만은, 그야말로 이 말빨이 무척이나 늘었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말빨이 굉장히 늘어서 또 답변이고 말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논리 전개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분이 과거에는 좀 뭐 과거에도 약간 그런 언어적 특성이 있었겠습니다만 국회에서 아마 굉장히 긴장된 시간들을 보내면서 축적되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그 숙련 과정이 굉장히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말을 빨리 하면서도 굉장히 축약되게 얘기하고 군더더기가 없이 얘기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앉아서 초반전에 한 시간 어제 원래 50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50분이 훨씬 지나고 1시간 한 뭐 3, 40분 이렇게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나중에는 제가 그냥 가만 앉아서 들었어요. 말을 워낙에 잘하고 거의 모든 지적하는 아픈 지적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상을 못한 질문들도 꽤 있었을 텐데, 받아들이는, 그렇다고, 그게 나의 고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아마 앞으로 토론회 이런 데 나가면 당할 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글쎄요, 제가 과거에 뭐 토론 나간 지는 워낙 오래됩니다만, 12년 전에 토론계를 은퇴했습니다만,
그 전 단계, 한참 단일 그런 토론에서는 그야말로 제가 지금처럼 말도 느리지도 않았고, 말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말이 느리지도 않았고, 말이 빨라야 됩니다. 토론에서 많이 빨라야 됩니다. 근데 또 저를 당할 자가 없다는 정도로 이 토론을 다녔습니다만, 어제 제가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야, 그때처럼 물이 올랐구나, 이 사람. 물이 완전히 올랐다. 그야말로 말하고자 하는 의지, 자기가 뭔가를 얘기하려는 의지가 아주 그야말로 풍만해서 막 붙여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이 사람 지금 정치에 완전히 물이 올랐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시간, 지나가고 나서는 듣게 돼요. 이선 말 재밌게 하고, MB 대통령이 말을 굉장히 재밌게 합니다. MB 대통령은 오랜 기간 동안의 비즈니스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걸 들으면 너무 재밌어서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나중에는 그냥 가만 앉아서 듣게 돼요. 참 재밌게 얘기합니다. MB 대통령. 재밌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경험들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하렘 같은 자기가 니스에 가서 양복을 입고 이제 넥타이를 매고 이제 심을 온 브리핑 자료를 들고 낑낑대면서 예를 들어서 사우디 왕자를 면회를 가는 겁니다. 사우디 왕자가 그쪽으로 와라 그래서 가니까 소위 뉴욕에서 온 젊은 미국인 여대생들이 미녀들이 절비하게 있는 가운데 그 미녀들을 돈 주고 다 사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사우디 왕자를 그때 사우디 왕자였는지 어디 다른 나라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만 만나서 이제 그 간단한 브리핑을 하고 약속 장소를 잡는 거죠. 진짜 브리핑은 아니라 약속 장소를. 그런데도 이 브리프케이스에다가 이제 설명 자료를 잔뜩 넣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니스의 그 여름에 저 모든 시민들이 벌거벗고 특히나 바닷가 호텔 주변에는 벌거벗은 여인들이 천지고 그런데 이제 이 동양 남자 몇 명이서 까만 양복 입고 브리프케이스를 들고 땀을 흘리면서 걷는 그 풍경을 설명을 하는데 실감나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 듣다 보면 얘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재미난 얘기가 아닌 정치 얘기를 하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말을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토론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때는 약간 그 전략적으로 고려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어제는 사실은 제가 몇 가지, 따지고 싶은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이라기보다는 또 이런저런 측면에 대해서 주문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준비를 안 하고 갔었어요. 내가 그냥 어떤 지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만 생각하고 갔는데 의외로 굉장히 본인이 답하기 어려운 지적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번 답하기 어려운 지적인데도 자기도 바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제 너스레를 떨면서 재밌게 얘기를 끌어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정치적으로 발언하는데 완전히 물이 올랐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선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후보가 토론을 해도 만일에 그 형식이 자유 토론 형식이라면은 감당키가 어렵겠고
다른 후보가 10마디를 하면 15마디, 20마디를 같은 시간에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물론 이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네, 저는 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감당 되겠죠 아마. 네, 네. 재미난 얘기를 쓰는군요. 네, 네, 네. 여러분 생각 나름입니다. 근데 글쎄요, 저로서는 놀랬습니다. 아, 이 사람 말 잘한다. 참 말 잘한다. 완전히 이제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몇 년 활동을 하면서 또 굉장한 정치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이 단련이 되어 가지고 그 속에서 굉장히 단련이 되어 가지고 적어도 어떤 주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몇 가지 문제를 점검을 해서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그 긴장을 유지하는 수준이 상당히 그 깊이가 있었습니다. 팽팽한 사고가 유지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죠. 그러니까 무슨 뭐 저만 하더라도 젊을 때 토론의 절정에 있던 그런 시절의 영상을 어쩌다가 한번 보면 제가 봐도 약간 낯설어 보이거든요. 아,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거의 절정에 올라 있는 느낌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단련받는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구나. 예를 들어서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원내를 떠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를 떠난 지가 오래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국회 현장에서 밀도 있게 부딪히는 강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탁 맞닥뜨리게 되면 굉장히 그 긴장의 수준에서 차이가 나지 않겠나. 이런 것은 말하자면 제가 평생에 그런 토론 프로 이런 걸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느끼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 대단한데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로서는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재미가 있었고 또 이재명이 굉장히 그 놀라울 정도의 그 친화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홍준표 시장과는 1시간 이상 밥을 먹으면서 거의 한 두세 마디 하면서 밥을 먹었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도 나고 좀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가장 중요한 직업으로서는 정치인이죠. 그래서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 네. 네, 이재명은 이 말장난이 아닙니다. 예, 말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숙련돼 있었습니다. 네, 숙련돼 있었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이 정규제 TV에 꼭 출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why not? 뭐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꼭 좀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언제쯤인지 모르죠. 아마 대선 때가 되면 다른 대선 후보들하고 같이 쭉 아마 순서를 정해서 할 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는 제가 조금 이제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이재명의 모든 그의 장점과 단점, 주특기와 실수하는 어떤 블랭크 지점을 제가 쭉 해체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민주당 내부는 들여다 본 지가 워낙 오래되어서 뭐 박영진이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누군지 잘 우선 기본적으로 모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요즘 민주당 사정이 좀 복잡하구나 이런 걸 느꼈고 또 민주당의 소위 친문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 주도했던 그런 친구들이 만일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출마를 하게 되면 바로 당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느낌을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을 할까 그러다가 글쎄 뭐 내가 뭐 정치평론가처럼 질문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았습니다만 그런 느낌도 좀 받았고 말하자면 민주당 안에 내부 사정이 민주당 내부 사정이 상당히 복잡하구나. 우리가 밖에서 보는 거하고 달리 상당히 복잡하구나. 이런 것도 제가 좀 느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우선 언론들이 보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보시는 거는 연합에 난 기사입니다. 이재명 씨가 박근혜 탄핵 사유 팩트를 검증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좀 예민한 문제 아니냐 이렇게 답을 했다 이렇게 답을 이재명 대표의 답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정규제와의 대담에서 정규제가 박은 부정부패 문제,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인데요. 부정부패 문제와 윤의 헌정질서 파괴는 차원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어제 있었던 내용 중에 윤이 총리 장관 추천해달라고 했지만 추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어제 있었던 여러 얘기들을 조금 줄여가지고 하고 톱으로는 박근혜 제목을 달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목으로 유경준님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조규제는 왜 조규제입니까? 예. 조갑제하고 정규제를 합쳐서 조규제라고 하는 모양이죠. 네. 원숭이님은, 제가 정말 이 빈정거리는 말은 참 싫어합니다. 예. 빈정거리지 않고 얘기하는 것을 좀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빈정거리는 말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한 것은, 사실 지금의 정치 혼란 또는 헌정의 혼란 또는 민주당의 타락 또 보수의 타락은 정치가 민주당, 국힘당 전부 굉장히 저질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국힘당이 합작으로 박근혜를 탄핵을 했거든요. 민주당이 탄핵을 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지배하던 국힘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말하자면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박근혜 탄핵의 본질인데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박근혜를 탄핵했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국힘당과 민주당이 합작으로 말하자면 거리의 힘을 빌려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소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 제왕적 대통령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사실은 지금처럼 똑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보고하는 관계라는, 국회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고 대통령이 국회에 비상대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비상대권을 사정이 급하니까 일단 하면서 바로 즉각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국회의 승인을 받고 국회의 결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재를 받는 결재권자는 국회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국힘당과 민주당이 말하자면 짜고 대통령제의 그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라는 게 전부 그 루머와 신문 짜집기, 신문들이 마구 쏟아내는 정윤회 무슨 사건에서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부터 무슨 구설했다느니, 뭐 오방색이 어떻다느니, 무슨 뭐 얼굴을 뭐 외과적 수술을 했다든가, 결국에는 그 외과적 수술의 결과물이 지금 대통령 부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온갖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소위 좌익의 폭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제가 어제 아마 얘기할 때 많은 시청자들이 놀랐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고위 판사를 감옥에 보내거나 재판정에 보내고 70명의 판사들의 옷을 벗기고 전직 국정원장 4명을 감옥에 보내고 뭐 200명의 장차관을 비롯한 200명의 보수인사들을 감옥에 보내고 수없이 많은 보수인사들을, 재야인사들도 괴롭히는 일대 만행이 벌어지고 일대 말하자면 정치 보복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제 그 사실을 제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의 계엄에 대한 반발, 보수 국민들의 반발에는 그런 그 기억의 층들이 오버랩되어 있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꺼냈고, 또 이 박근혜 대통령 문제는 언제라도 재심이 되어서 그 당시의 그 상황들에 대한 리뷰가 되고 한국인들이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박근혜 체제가 왜 탄핵에 의해서 방만한 국회, 권력을 농단하는 국회에 의해서 대통령 제도가 탄핵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의 정치도 잘 보이게 되고 문재인의 그 말하자면 독재 정부의 성격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구였던 윤석열을 놀랍게도 보수가 대통령 후보라고 또 모셔와가지고 대통령을 결국에는 시키게 되죠. 거기에 보수가 기본적인 오류의 출발이, 보수가 잘못된 스탠스 위에 서게 된 뿌리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런 뿌리를 만들어낸 게 오히려 박근혜를 탄핵했던 국힘당이, 국힘당의 그 수뇌부가 그대로 윤핵관으로 들어오면서 말하자면 그런 착종된, 잘못 연결된 어떤 그런 정권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지금 이 탄핵 사태를 만들어낸 원인이 된다고 하는 점을 보수 국민들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언론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뭐 큰 언론은 아닙니다만은 프레시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문제 있다는 주장. 이재명이 박근혜 탄핵 문제 있다는 주장이 헛소리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코테이션을 따가지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박근혜 탄핵 문제 있다는 주장이 헛소리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는 이재명의 발언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갑자기 기사가 이렇게 빠지게 되었군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웬만한 어떤 그런 불법, 무법, 비법의, 탈법의 이런 양상은 우리 사회의 일종의 정치 아노미적인 이런 상황은 저는 이 박근혜 탄핵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그런 기운들이 모여서 박근혜 탄핵을 시작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박근혜 탄핵의 잘못된 단추를 바로 끼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서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답을 해서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해온 보수 논객과의 대화에서다. 이 대표는 12일 채널A 유튜브 인터뷰에서 정규재 전 주필과 대담했다. 정주필은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불복하며 탄핵 무효를 주장해온이다. 이 대표는 그와의 대화 과정에서 최근에 정주필의 생각을 조금 이해하게 됐다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인 개인의 부정부패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인 국가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비교하니까 전혀 다른 분이시더라고 말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부패 문제로 탄핵되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부정부패 문제로 탄핵한 것이 위헌입니다. 대통령은 부정부패 문제로 탄핵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위반으로 탄핵되지 형사소송, 부정부패라는 형사범죄 혐의로 탄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죠. 이재명 대표도 부정부패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은 부정부패 문제로 탄핵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은 형사범죄는 면책이거든요. 이 대표는 다만 정주필이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계속 주장하자 이를 회피하려는 듯 제 입장에서 아직은 진실을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지만 일부는 무죄, 일부는 뭘 파괴한 건 아니고 누군가의 부정행위를 방치 또는 묵인했다는 정도인 것 같다. 그것도 대통령으로서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게 그때 당시의 결론이었다. 그런데 이게 팩트가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저도 누군가 그런 얘기하는 것을 봤고 우리 당에 있는 주요 인사도 그 주장을 한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그냥 하는 빈말이 아니고 전혀 근거 없는 헛소리처럼 보이지 않는다. 한번 검증은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너무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라서 쉽게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프레시안의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이제 와서 검증하겠다는 것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극우 음모론에 힘을 줄 수 있다는 힘을 실어준다는 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추진한 공직자 탄핵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좀 많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 뭐 좋다고 했겠느냐.
비판이 있을 것은 저희도 알지만 우리로서 나름의 할 말도 있는 사안이다. 네. 네, 프레시안. 지금 우리가 본 연합의 그런 뉴스들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만은, 네. 네,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연합 뉴스입니다. 연합 뉴스는 쭉 있었던 내용 그대로 쭉 쓰고 정치적으로 예민해서 쉽게 말하기 어렵다. 그런 정도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과 박근혜 탄핵이 다르다는 문제를 이제 쓰고 있고, 오늘 그 미디어워치에서 변희재가 이제 이 기사를 쭉 쓰면서 정규제 이재명 문답을 쭉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김성은 의원으로부터 태블릿 조작 사건에 대해 충분한 보고를 받았고 이 대표 본인도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게 태블릿 PC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변희재 씨는 이 태블릿 PC 조작을 밝히면 다 밝혀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만은 아니고 태블릿 PC 조작은 이제 한동훈이라든가 이제 그 관련자들이 있고 윤석열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들을 우리가 탄핵하고 비판하는데 그야말로 스모킹건이 될 거라고 저도 봅니다만은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국회의 탄핵 소추 과정에서부터 탄핵 결정까지 그 전 과정이 불법, 무법, 탈법 그 자체였습니다. 말하자면 헌재의 그 심리 과정이라는 것도 정말 엉터리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나 조작과 진실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라고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아마 정청래 등 범김어준 세력이 태블릿 조작을 다루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이에 당한 것이 아니냐. 이 대표는 결과적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사 세력이 저지른 치명적인 조작 범죄를 덮어두었다. 그래서 검사 탄핵 첫 단추부터 꼬였고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아예 탄핵 시도조차 못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어떻든 이재명 대표가 비교적 전향적으로 이제 리뷰에 대해서 기본 원칙은 동의를 해줌으로써 저로서는 다행히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탄핵에 대해서 공론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중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입법자들이 국회의원이 입법자들이고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다 입법자들입니다만은 입법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수사권의 문제가 있고 말하자면 이 내란 사태,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대해서 누가 수사를 할 거냐는 문제가 생겨 있는 거죠. 그 경찰이 할 거냐, 공수처가 할 거냐, 검찰이 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입법자들이 그동안에 내란적 사태가 생길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사실은 공수처 같은데 그 내란 사태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마땅한데 없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포괄적으로 형사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찰의 수사를 맡겨야 되는데 이 경찰은 서울청장, 경찰청장이 모두가 이 공범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요소 때문에 검찰이 차고 앉아서
이 내란이라고 하는 형사사건을 수사를 본격적으로 끌고 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보니까 경찰도 못 믿겠고 검찰은 윤석열의 돈 많이 들이고 하니까 이제 공수처를 경찰하고 특수수사본부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형식으로 이제 미션을 주게 되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듀 프로세스, 적법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면서 오늘날까지 말하자면 석 달이 되도록 이 문제가 법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결론을 못 내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을 정말 놀라운 새로운 정치적 혼란 속으로 밀어넣는 거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잘못을 시인을 하기를 요구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대표가 시인을 해버렸어요. 아, 그런 점이 인정된다. 나도 시인한다. 그렇게 답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쉽게 시인할 문제가 아닌데 놀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점을 지적했고, 또 하나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 이 많은 국민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적 사태를 박근혜 이후에 지금까지 오던 소위 좌파들의 보수 대통령 죽이기의 연장선에서 느끼는 거다. 그리고 일단 뭐 줄탄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치를 여전히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정오감, 분노, 적개심 이런 데 사로잡히도록 양당이 공이 정치를 이 모양 이 꼴로 끌고 온 데 대해서 이번에 탄핵이 어떻게 되든지 결정이 되고 나면 말하자면 이 대표가 국민들에게 어떤 유감을 표시를 해라.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지만 우리도 사실 여기 이번 사태에 대해서 깊은 책임을 공감한다는 요지의 뭔가 발표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말하자면 이 승복하겠는가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놀랍게도 그 문제에 대해서도 승복을 했어요. 시인한다. 우리도 잘못했다. 뭐 꼭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상황적으로 뭐 김건희 문제 뭐 이런 것 설명은 쭉 있었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도 일정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을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제가 눈에 좀 띄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윤 대통령하고의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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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님은 닉을 원숭이로 그렇게 쓰는데 너무 어울리는 그런 댓글을 쓰네요. 네. 자익 교수는 누구죠? 자익 교수한테 당하더니 이재명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진짜로 사과한 줄로 아냐 뭐 이런 거네요. 네. 이재명의 거짓말을 너는 믿냐? 네. 네. 정치인들이 진짜로 사과를 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은 진짜로 사과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사과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냥. 예. 정치인들은 진짜로 사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정치인들에게 진짜로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네, 그 정치인들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정치인 자기가 있고, 어떤 밖으로 표현되는 행위는 정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토론회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오늘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 중에 재미있었던 것은 이 국힘당은 주장이 없는 당이어서 당이라는 그 비판 행위는 제가 늘 이 비판하는 것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국힘당은 뭘 해보겠다는 주의 주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박근혜 문제를 공론장에서 제기를 했다고 하는 점은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느낍니다. 네. 네, 그레이프루트님, 예,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잘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은 뭐 그 얘기를 쭉 드렸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드릴 만한 뉴스는 없습니다. 오늘 감사원장이 탄핵이 기각되었다는 얘기 있고, 미국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미국 얘기를 조금 하는데 오늘은 어제 우리가 미국 얘기를 했던 것하고 뭐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그린란드의 선거 결과가 조금 국제적인 관심을 좀 끌고 있습니다. 이 그린란드의 선거 결과로 오히려 그 친미 정당이 조금 뒤로 물러나고 그동안에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데모크라틱 당이 오히려 일당으로 부상에 올랐다. 이 그린란드는 주민수가 56,000명밖에 안 됩니다. 네. 새 정부를 구성하는 투표를 했는데 데모크라틱이라는 당이 몇 프로였나요? 네, 일당은 되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30% 미만을 차지하고 일당입니다. 그 다음에 나레라크라는 당이 24.5%. 1위와 2위의 차이는 1,500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체 유권자 수가 56,000명이고 시민의 수가 1당이 30%가 안 되고 2당이 24.5%, 3당이 2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나눠 가졌습니다만 그 3당이 1당이었다 3당으로 밀려나고 오히려 이 트럼프의 주장을 무색해 하는 정도로 독립을 추구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다수당이 되었다는 그런 뉴스가 지금 좀 들어와 있고, 네. 네. 네,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검사 탄핵도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네. 검사들 탄핵도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정도로는 탄핵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 정도로는 탄핵으로 이르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감사원장 탄핵도 예를 들어서 기각이 되었고, 네. 오늘의 여론조사를 한 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8%, 더불어민주당 36%, 이재명 31, 김문수 11.
야, 이거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네. 전국 지표조사, NBS 조사 결과, 네.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조사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31, 김문수 31, 홍준표 7, 네, 오세훈 6, 국민의힘 한동훈 5, 네, 김문수, 네,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11, 18, 24, 29. 이 4명, 5명을 다 합치면, 네, 다 합쳐도 이재명, 거의 뭐 오차 범위 내로 따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네,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재명, 김문수 이렇게 붙으면, 네. 일본경제신문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데, 경기가 지금 나빠지고 있는 것이 제일 걱정된다는 기사들이 지금 오늘 아침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데, 네, 등장하고 있다. 어제 미국 주가는 조금 올랐습니다만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소비가 둔화된다. 트럼프가 대학을 단속했고 플로리다가 선두를 달렸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보수 물결이 말하자면 남쪽에서부터 진보 물결은 뉴욕에서부터 이렇죠. 미국에는 보수 물결이 남쪽 벨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미국은 대학들도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변화 중에 하나가 풀브라이트 장학금이 없어졌고, 길먼 장학금이 없어졌고, 국가나 또는 주요 그 사회 교육 펀드들이 외국인들에게 또는 외국에 나가는 자국민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잇따라 철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서 깊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풀브라이트 장학금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아마 4,000명이 우선 당장 그 장학금을 못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학교 혁신하고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혁신은 DEI, 다양성, 포용성, 에퀴티, 평등성, 이라고 하는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말하자면 대학교 입학 사정관들의 활동이라든지 또는 대학교 내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빨리 없애야 정부가 보조금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남쪽에서부터 오히려 일어나서 진행되고 있고 좌경화는 대개 뉴욕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남쪽으로 또는 서부에서 시작해서 중부로 남부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념의 지도를 미국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경제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계속해서 미국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CNN 같은 데는 그 미국 트럼프의 우왕좌왕을 아주 시간대별로 쭉 써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굴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트럼프의 굴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조사를 못했던 어제 못 전해드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기 대선 양자 대결에서 모두 오차 범위 밖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47.2, 김문수 34, 1대1 대결입니다. 아까는 다자 대결이고 이거는 1대1 대결입니다. 이재명 47.2, 김문수 34.
이재명 47.2라고 하면은 지난번 대선에서 얻었던 숫자에 또 여전히 갇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한계는 그거죠. 아주 지지자는 열광적이고 찍지 않는 사람은 아주 냉소적이고 그 경계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거는 보수 쪽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재명 홍준표를 붙이면 어떻게 되나? 이재명 46.8, 홍준표 24.9. 김 장관보다 약 8% 정도, 아니 10% 정도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게임이 안 되는군요. 오차범 위박 차이가 21.9% 납니다. 홍준표 시장이 단체장으로 있는 대구 경북은 어떠냐?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과 홍준표가 붙으면 이재명 41.8, 네, 47.2가 평균치인데 뚝 떨어지죠. 네, 41.8, 홍준표 29.5, 그렇게 됩니다. 이건 의외죠. 대구 경북에서만큼은 그래도 홍준표가 이재명보다 높아야 될 것 같은데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 대표 41.8, 홍준표 29.5.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참 50%가 철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경기, 인천에는 자기 지역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지역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홍준표하고 붙었을 경우에 이재명 49%, 홍준표 23.3%. 부산, 울산, 경남에도 이재명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일하게 높아지는 것이 호남에서는 그래도 61.3%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탄핵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55.6 인용, 43% 기각. 오히려 인용이 좀 많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인용이 같은 조사에서 한 달 전에는 52%였거든요. 2월 3주째. 한 달보다는 조금 짧은 기간이군요. 지금 3월 2주째. 에는 52에서 55.6으로 4.6% 정도 3.6% 정도 올랐습니다. 기각이 되어야 한다는 45에서 43으로 2.1%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는 한번 봐야 되나요? 네. 가두리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이재명의 문제죠. 이재명 대표는 지지는 굉장히 두터운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의 지지율을 못 뚫고 나가는 겁니다. 네. 못 뚫고 나가는. 네, 보수 코스프레죠.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민주당 안에서 소위 당권 투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소위 친문들이 지난번 소위 이 비명행사라는 것에 의해서 총선을 할 때, 40총선을 할 때, 친문계통, 또 종북계통, 친북계통들은 되게 낙마를 했습니다. 쫓겨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은 40총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친문을 배제를 합니다. 물론 친문 중에 이재명 대표 계열로 올마타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친문들이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봉이 이제 고민정이라든가 전해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대통령 후보를 정할 때는 경선을 하자 하는 이제 여러 가지 파상적인 공세를 고민정, 전해철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펴면서 뒤로는 당신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가고 당권은 우리에게 달라 하는 당권 대권 분리를 요구하면서 무언가를 시도해보는 이제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충도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자기의 지지율을 중도 쪽에서 좀 끌어가자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힘을 통해서 말하자면 당내 친문들의 공세를 막아보자고 하는 나름대로의 당 내부적 전략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당이 친문 강성파, 친문 강한 사회주의파에 의해서 당권이 장악이 되느냐 아니면은 말하자면 다소 유연한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 성격을 갖는 또는 실용주의적인 이재명 체제가 계속 당권을 유지하느냐 하는 그 갈림길의 투쟁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관심거리가 되겠죠. 제가 어제 그 얘기가 그 촬영을 시작할 때 한 건지 아니면 제가 그냥 사석에서 물어본 건지 지금 조금 헷갈립니다만은 국힘당의 전망에 대해서는 국힘당은 당으로서의 내적인 어떤 결속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당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 없어지지는 않는 그 내부의 결집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익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그 유지하려고 하는 내 구심력도 동시에 상당히 커서 잘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구심력보다는 정당법과 선거법이 양당 제도를 취하고 있어서 이 양당을 밀어주는 또 이 양당이 아니면 제3당, 제4당은 정당법과 선거법상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 체제들이 이기적인 법률 체제들이죠. 말하자면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3당, 4당의 출현을 막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제도에 대한 교정들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어제 나누었습니다만은 오늘 언론 보도에는 별로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쭉 보실 때, 예를 들어서 뭐, 정규제가 토론을 잘하냐, 뭐, 누가 누구를 혼을 내주나, 이런 것보다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론을 보실 때, 네. 정규제가 이재명을 혼을 내주길 바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글쎄요. 근데 별로, 혼을 많이 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을 대체하게 되면 친문 강성들이 뛰어나오죠. 문재인 친문 강성들을 내가 지지할 수는 더 없죠. 거기가 소위 좌파의 본산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뭐 선택할 입장은 아니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세훈은, 글쎄요, 지금 뭐, 오히려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서울시장은 어떻게 하죠? 네. 서울시장은 어떻게 하죠?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포기하고 대선에 나오면 그럼 서울시장은 어떻게 하죠? 뭐 여러 가지 대구시장이야 뭐 홍준표가 나온다고 해서 또 누군가가 뭐 네, 그렇습니다만은 네. 네, 어제 토론을 재밌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하자면 이제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가 정리되고 나서 만일 이제 우리 정치가 이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되면 그 선거 기간은 2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탄핵 결정으로부터 열흘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절차를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2개월이, 탄핵거로부터 2개월이 아니고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날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대진표가 좀 짜여지거나 하면은 그때 또는 뭐 그 전이라도 한번 이재명 대표를 뭐 저희 정규제 TV에 한번 초대를 해서 이런저런 그때는 뭐 제대로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네,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제로 예를 들어 경제정책 이런 데 대해서 조금 그래도 아는 사람을 원하시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에는 강병균 교수와 이병태 교수의 이 신은 진화하는가에 대한 정말 수준 높은 대화를 들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